벌거벗은 조선 귀신사. 오래전 충청도 한 마을에 금술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원인 모를 큰 병에 걸려요. 어서 약 드세요. 하지만 남편을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은 이 아내의 애타는 마음이 하늘에 전해진 걸까요? 아내는요, 한 스님으로부터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세가 나아질 겁니다. 스님이 말한 그 약의 정체. 약의 정체는 바로 시체의 다리 한쪽이었습니다. 스님은 오늘 밤 덕대골에 시체가 새로 들어오니 그때를 놓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연고자 또 전염병에 걸린 시체처럼 제대로 된 장사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그 시체를 가마니에 싸서 나무 위에 메어 올려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마니에 싼 그 시체를 덕대라고 불렀어요. 덕대골은 그런 덕대가 여럿 있는 곳을 속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 하죠.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스님이 큰 결심을 한 아내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이고 사라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달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남편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덕대골로 향합니다. 덕대골에는요, 가마니에 쌓여진 시체들이 잔뜩 널려 있었죠. 아내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패하지 않은 시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우야. 그리고 드디어 이 스님이 말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를 발견해요. 아내는 그 서슬프런 이 낫을 들고요, 시체의 다리를 베어냅니다. 아내는요, 다리 한쪽을 소중히 품에 안은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어떤 소리 때문에 결국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스님의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시체는 다리를 내놓으라고 외치면서 외다리로 아내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너무 무서운 이 아내는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곧장 가마솥에 물을 붓고요, 그 안에 힘들게 가져온 그 시체의 다리를 넣습니다. 그러자 주방문을 부술 듯 들려오던 이 소리가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아내는
남편에게 삶은 닭을 먹였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병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난밤 그 시체의 다리를 넣고 삶았던 가마솥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가마솥 안에는요, 그 시체의 다리 대신 우리가 봤던 동자삼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럼 선생님 그럼 다리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지난밤 아내가 가마솥에 시체의 다리를 넣은 건 맞지만 아내의 큰 희생에 감동한 하늘이 시체를 동자삼으로 바꿔준 겁니다. 결국은 산삼달인물이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보통 동자삼 설화라고 부릅니다. 대개 병든 부모나 남편의 목숨을 살릴 방도를 찾다가 주인공이 자신을 희생하면 하늘이 시련 끝에 동자삼을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시체 훼손과 인육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죄의식을 씻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 인육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는요, 사실 이렇게 설화로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요, 인육과 관련된 정말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1576년 6월 26일 선조가요, 끔찍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짜기에 잇따라 있으므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당시 조선은요, 정말 끔찍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온 국토가 말라 비틀어질 지경에 다다랐죠. 게다가요, 창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병, 이게 동거예요. 이런 와중에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창질에는 인육과 사람의 장기가 명약이다. 그러니까 즉 피부병을 낫게 해주는데 인육과 사람의 장기가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자 일부 흉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괴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장기만 빼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외에도 아이를 유괴해서 손가락을 잘라 팔거나 불법 장기 매매와 관련된 사건은요, 사실 조선시대 내내 일어났습니다. 인육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인간의 잘못된 믿음으로 생겨난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죠. 그 어쩌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뭐다?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 쌀독에 쌀을 아껴보려고 도를 넘는 욕심을 부리다가 부인의 소름 끼치는 비밀을 목격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 마을에 돈 드는 일이라면 손을 벌벌 떨 정도로 인색하기로 소문난 구두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끔찍하게 돈을 아꼈냐면 어느 날은 남자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라고 윽박지르며 자기 부인을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남자가 부인을 야박하게 내쫓은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인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쌀을 축낸다는 이유였어요. 남자는 쌀이 빨리 줄어드는 게 아까워서 먹성 좋은 부인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버렸던 겁니다. 밥 잘 먹으면 좋은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 내리며 어두컴컴한 날이었어요.
문득 남자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마당을 쳐다봤는데 저기 열린 대문 틈 사이로 새하얀 손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하얀 손의 주인은 대문 앞에서 쏟아지는 비를 피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에서 남자의 눈길을 확 끈 건 바로 입을 다 벌려도 밥숟가락 끝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조그마한 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는 입이 작으니 밥을 적게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여자에게 혼사까지 제안을 하죠. 야, 입이 작다고 바로 그냥 가는 네. 거예요. 야, 여자는 오갈 곳 없는 처지였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의 혼사 제안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입 작은 여자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된 남자. 그는 두 번째 혼인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새 부인은 밥알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적게 떠서 입에 넣었으며 몇 끼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일손은 늘었는데 입은 하나 아낄 수 있으니 참으로 좋구나.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은 기이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아,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구나. 부인이 저리 밥을 못 먹는데 쌀이 왜 이렇게 빨리 바닥나지? 쌀독에 쌀을 채워놓고 또 채워넣어도 쌀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그는 부인이 자기 앞에서만 밥을 잘 못 먹는 척하고 뒤에서는 엄청나게 먹어대는 게 아닐까, 또 부인이 곡식을 뒤로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남편은 부인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합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볼일을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곧장 다시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와 부엌 근처에 숨어 있었죠. 그러자 잠시 후 남편의 의심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야, 맞네. 얼마나 밥을 많이 하는 건지 쌀 붓는 소리가 한참이나 들렸어요. 그럼 그렇지, 부인이 나 몰래 먹고 있었구나.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부엌문을 확 젖히려고 문고리를 잡은 그 순간 부인이 그 뜨거운 밥을 입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쏟아붓는 거예요. 잠시 후 부인의 정수리가 거대한 입처럼 쫙 너무 싫어. 크게 벌어지더니 밥을 냉큼 받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에 거대한 주둥이가 달린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기괴한 광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내가 본처를 각박하게 쫓아낸 그 죄로 나한테 귀신이 붙었구나. 맞아.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밥을 허겁지겁 머리로 받아먹던 귀신과 그의 눈이 마주쳐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먹어버렸네. 집에 쌀을 아껴 보려다 집에 귀신을 들이고만 구두쇠 남편. 아주 최악의 슬픈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유독 옛날 이야기 귀신들이 음식에 집착을 해요.
그죠? 그렇네요. 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조상들은 귀신이 밥을 얻어먹지 못하면 흉포해지고 자연재해, 전염병 등 변고를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신혼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사 지내줄 후손도 없는 귀신을 사나울 여자를 써서 여귀라고 불렀습니다. 여귀. 그래서 여귀가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옛날 이야기에 반영이 되어서 음식에 집착하는 귀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 귀신 이야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잡귀신들과는 격이 다르게 신처럼 받들면서 비위를 맞춰줘야만 겨우 떠나가는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 전역을 공포에 물들이며 조선의 왕은 물론이고요. 사대부와 백성까지 벌벌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공포의 조선 5대 귀신 이야기. 굽신굽신하며 모셔야 할 귀신의 심기를 거슬러 원한을 사고만 한 집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때는 조선시대입니다.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양의 본가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사방에 이렇게 어둠이 내려앉자 선비는 황급히 하룻밤 머물 거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한 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죠. 선비는 집주인에게 하룻밤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소. 조금 더 가면 내 가게가 있으니 거기서 잘려면 거기서 자고 길을 떠나시오. 집주인의 말대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이 묵고 갈 수 있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적막에 둘러싸인 가게는요, 을씨년스러웠지만 선비는 가게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그렇게 선비는 피곤한 몸을 바닥에 누이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선비는 이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분명 가게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앞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온 지 벌써 며칠이나 됐어. 그제야 선비는 상대방이 자기처럼 집주인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이구나. 다행이죠. 왜 안도감이 들었어요. 예. 어둠에 파묻혀 상대의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선비는 목소리와 희끗희끗한 머리를 보고 상대가 노인이구나 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안도의 숨을 몰아쉬면서 안심하려던 바로 그때 그 앞에 있었던 노인이 무덤덤하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 집 주인 접대가 아주 형편없고 성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집 아이를 죽이려 하오. 노인의 말에 선비는 순간 모골이 소변해지면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죠. 선비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침착하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집 주인이 어르신께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꽁고기, 쇠고기, 곶감을 집에 감춰두고 내게 주지 않소. 그게 아주 못마땅하오. 선비 근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냥 이 노인 사람 아니다.
걸 확신하게 됩니다. 마마신? 지금 나온 이 탈 보이시죠? 이 탈이 바로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 마마신을 상징하는 탈입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달. 마마신은 전염병인 천연두를 일으키는 귀신이에요. 아 마마. 아, 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천연두는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할 만큼 두려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는 손님 또는 왕실 사람에게나 쓰는 마마라는 호칭으로 높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는요, 천연두를 앓다 사망하는 건요, 천명, 즉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 마마신이 노한다.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마마신이 천연두를 퍼뜨린다고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두를 치료하는 행위는 마마신을 퇴치하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금하고 그 대신에 치성을 들여서 마마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천연두가 낫는다고 믿은 겁니다. 우리는 이 조선 백성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마마신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예. 근데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그게 마마신인 걸 알아요? 아, 네. 노인이 자기를 손님이라고 지칭한 점과 꽁고기, 곶감 등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라는 점 때문에 눈치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이 마마신이라는 걸 깨달은 선비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테니 용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마마신, 이미 아이를 천연두로 죽이기로 뜻을 정했다며 선비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선비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마마신은 기회를 주겠다. 라면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비는 두 눈을 번쩍 뜨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네, 꿈이었다. 꿈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선비는요, 자기 꿈이 범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요, 집주인을 곧바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천연두에 걸려서 총각을 다투고 있었어요. 아이고. 선비는 황급히 집주인에게 아이를 구할 방도를 알려줍니다. 쇠고기 국과 꽝고기, 곶감으로 상 2개를 차려 내게 알려주시오. 선비가 마마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어르고 달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에게 당장 상을 내어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객지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좋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이것 또한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참 후에야 선비는 마마신을 위해 차린 상을 바라보며 예의 바르게 묻습니다. 마마신님, 이제 상을 내갈까요? 선비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들려온 소리.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너희들의 음식과 정성에 만족한다는 마마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위독했던 아이의 병세가 좋아지면서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집주인은 너무나 기묘한 일에 놀라면서도 선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극진히 대접했다고 하죠.